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김미월. 29,200분의 1.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비슷비슷했다. 선생들은 수업을 했고 학생들은 수업을 듣거나 혹은 듣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끼어앉아 나는 과연 10년 후에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는 했다. 대답은 언제나 아니요였다. 그것이 희한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어차피 10년 후에는 기억도 못할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것이다. 너희도 이제 고3이야. 어제 담임선생은 그런 말로 종례를 시작했다. 요즘 학교에서 복도를 걷다 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바로 그거다. 너희도 이제 고3이야. 명심해. 명심이야 했다. 하지만 내게는 고2였던 작년이나 고3이 된 올해나 별다를 바가 없었다. 굳이 다른 점을 찾으라면 올해부터는 CA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정도? 아쉬울 것은 없다. 그 대머리 문예부 선생 또한 더 이상 나를 안 봐도 되니 살만날 터였다. 어제 담임은 반 아이들에게 저마다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적어서 토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학기 초에 결심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학기 말에 각자 확인해 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종례를 마치면서 그는 인생의 목표를 종이에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생활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꿈을 이룰 확률이 훨씬 높다고 했다. 정말일까? 나는 우리 집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인 현관문 위쪽에 일찌감치 써붙여준 문구를 쳐다보았다. 가스불 확인할 것. 인생의 목표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일상의 목표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언젠가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학교에 갔다가 집 전체를 홀랑 태워먹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현관문의 글귀를 읽을 때마다 가스레인지로 눈을 돌려 꺼진 불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니 일단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벽에 붙여놓은 문구는 효력을 지니며 그에 관한 담임의 말 또한 신빙성이 있는 셈이었다. 나도 한번 인생의 목표를 책상 앞에 큼지막하게 써붙여볼까? 어젯밤에 잠깐 망설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무엇을 적어야 한단 말인가? 인생의 목표라니. 당장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써서 제출해야 할 희망대학과 학과도 못 쓰고 있는 마당에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아침 밥상머리에 앉았다. 밤새 잠을 설쳐서 입안이 깔깔했다. 오늘의 반찬은 신김치, 무말랭이, 콩자반이다. 어제는 콩자반, 신김치, 무말랭이였는데 그저께는 무말랭이, 콩자반, 신김치였고 나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처럼 바람 서리에도 불변하는 밥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 있지? 대학에 안 가기로 했어. 할아버지는 묵묵히 숟가락질만 했다. 놀라지도 않는 눈치였다. 내 딴에는 비장하게 말한다고 한 건데. 하기야 놀랄 일도 아니다. 시험 문제는 선생이 내고 아기는 여자가 낳고 교황은 바티칸에 살듯이 돈이 없으면 대학에 못 간다.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간다는 건 다 옛날 얘기였다. 근데 솔직히 대학 가고 싶기는 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해버렸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었나 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았나 보다. 할아버지는 숟가락으로 밥을 떴다가 숟가락으로 무말랭이를 떴다가 다시 숟가락으로 콩자반을 떴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질을 하지 못했다.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잘려나가고 없기 때문이다. 뱁새가 할아버지는 말을 할 때 꼭 첫마디를 하고 나서 잠시 쉬는 버릇이 있다.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다. 순간 그의 입에서 씹히다만 콩자반 한 알이 툭 튀어나와 내 밥그릇에 떨어졌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둘러 일어나다가 천장에서 전깃줄과 함께 늘어뜨려져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형광등갓에 머리를 부딪혔다. 에이씨, 머리를 문지르며 책가방을 어깨에 둘러맸다. 밥을,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짐작할 수 있었다. 먹고 가야지. 먹고 가야지. 딩동댕. 그러나 뱁새의 다리는 이미 문지방을 타넘어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랑이가 아직 찢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앞으로 이 인사말을 외칠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현관문을 닫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침마다 다녀올 학교도 없어질 테니 말이다. 비로소 내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길을 만들었을까?
내가 사는 산동네에서 아랫동네로 이어지는 길을 걸을 때마다 나는 새삼 신기해한다. 스쿠터 한 대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이 좁고 비탈진 골목에서는 직선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온통 곡선뿐인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걷고 돌고 울퉁불퉁 층마다 높이가 다른 규격 불량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수차례.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깨고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은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질 즈음이면 드디어 훤히 트인 대로가 나온다. 하기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밝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어찌 수월할 수 있으랴. 아무렴 어쨌거나 길눈마저 어두운 나는 이 길에 익숙해지기까지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지도를 그린다는 게 불가능할 만큼 복잡하고 요상하게 얽힌 이 길들을 만든 건 대체 어떤 인간일까? 더 신기한 것은 할아버지는 눈도 침침한데 이 길을 혼자서 헤매지도 않고 잘 다닌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캄캄한 새벽에, 더러는 지게까지 지고. 그러니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다. 나이 70이 되어서도 봉양을 받기는커녕 부양을 해야 할 손녀가 있으면 저절로 슈퍼맨이 된다. 하늘을 날지는 못하고 기껏해야 요런 골목이나 누비고 다니는 나는 이 다음에 늙어서 손녀와도 손자와도 절대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골목이 끝나고 큰 길이 나타났다. 불현듯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나는 억누르지 않았다. 골목을 무사히 빠져나온 직후면 종종 준오빠 생각이 났다.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내가 이렇듯 뇌주름처럼 구불구불하게 엉킨 시장 골목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마다 지쳐 주저앉고 싶던 순간 주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한 남자가 호련히 내 앞에 나타났다. 만화에서처럼 등 뒤에서 짜잔 소리가 들릴 것 같이 갑작스러운 등장이었다. 아까부터 어디를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는 내가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을 쭉 지켜본 모양이었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레몬빛으로 탈색한 머리카락, 목에 헤드폰을 걸고 담벼락에 기대 있는 모습이 어찌나 근사해 보이던지 나는 순간 다리 아픈 것도 잊어버렸다. 할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주소를 대자 그는 앞장서서 걸었다. 긴 다리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품이 약간 큰 청바지가 그의 허벅지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 그때만 해도 내가 그를 또 만날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하지만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그는 갑자기 내 앞에 짜잔 하며 나타나곤 했다.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번번이 길을 헤매도록, 그러다 번번이 그와 마주치도록, 나를 길눈이 어두운 이로 태어나게 해주신 신에게 그저 감사드릴 뿐이었다. 세 번째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준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우리 앞으로 말 놓을까? 갑자기 그가 내게로 상체를 숙였다. 그의 입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헉하고 숨을 멈추었다. 다음부턴 오빠라고 불러, 알았지? 준 오빠는 나와 눈높이를 맞추더니 웃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젤리에 박힌 과일 조각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맞닿을 듯 가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이 준, 그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각진 얼굴에 눈, 코, 입 모두 피어싱을 한 흑인 청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자상하고 매력적인 준 오빠는 내게 손을 흔들어 보인 후 그쪽으로 뛰어갔다. 그러고 보니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웃을 일이 드문가? 버스 정류장에는 나와 같은 교복을 입은 여자애 3명이 수다를 떨며 서 있었다. 명찰 색깔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름은 몰라도 얼굴을 자주 본 그 애들은 나와 같은 학년이었다. 걔들 뒤쪽에 가서 섰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올해 첫 번째 대인 모의고사였다. 이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할까? 그럼 하겠지. 나는 버스가 오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대학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하게 된다. 어쩔 수 없다.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대학이 인생의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되니까. 그 정도면 인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비중이 큰 셈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느닷없이 목이 말랐다. 애들은 전부 대학에 가는데 나만 못 간다. 나만 90%가 부족한 것이다. 뭐랄까, 모두들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나 혼자 멍청하게도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저만치 버스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29,200일 중에 어느 하루가. 29,200일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영어 선생을 통해서였다. 언제였던가? 겨울이었다. 영어 선생은 수업을 했고 학생들은 수업을 듣거나 혹은 듣지 않았다.
나는 1분단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맨 앞줄 왼쪽에 앉아있는 애부터 한 명씩. 쟤는 10년 후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쟤는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상상하면서. 딱히 그 애들의 미래가 궁금해서라기보다 그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달리 시간을 때울 방법이 없어서였다. 옆 분단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야, 밖에 눈 와. 어머, 첫눈이다. 진짜야? 야, 밖에 눈 온대. 우와, 첫눈 온다. 속삭임은 삽시간에 앞으로 옆으로 이윽고 교실 전체로 펴져나갔다. 창밖에 정말로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 생일 17번째의 첫눈이었다. 80개의 눈동자가 노골적으로 창밖을 향했다. 영어 선생의 눈동자도 예의 그 80개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첫눈이 온다라는 말은 힘이 세니까. 그것은 특별한 문장이니까. 똑같은 일형식 주술구조라 해도 기차가 달린다라든가 개가 짖는다라든가 나는 졸립다 따위 문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가. 마치 한 제과점에 있어도 곰부빵이나 단팥빵이 티라미수 케이크와 절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그 문장의 위력을 절감하고 의기양양해진 몇몇 아이들이 선생에게 첫사랑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나는 코로 웃었다. 설마 하니 가뜩이나 말수 적고 숫기도 없는 영어 선생이 잘도 그런 얘기를 해주겠다 싶었다. 예상대로였다. 평소에도 콩나물처럼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녀는 잠자코 교탁만 내려다보았다. 나는 아까 하던 상상을 계속했다. 쟤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쟤는 간호사, 쟤는 공무원 그림이 그려지는군. 반면에 쟤는 십중팔구 백수가 되거나 외국 유학을 가 있을 테고 쟤는 카페를 차릴 테고 또 쟤는 인물값 하느라 일찌감치 시집가서 애를 낳을지도 모르고.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미래의 간호사가 물었다. 가만 보니 선생의 얼굴에 유난히 핏기 없이 수척했다. 첫눈 오는 날 실현당한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미래의 백수 혹은 유학파가 눈치 없이 또 첫사랑 얘기를 해달라고 보챘다. 얘기해봤자 여러분은 이해를 못해요. 어렵쇼?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도 알 거 다 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생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들 교과서 다음 장을 펼치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며 버텼다. 그러자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갔어요. 그게 다예요. 교실 안이 물속처럼 고요해졌다. 내 앞에 앉은 아이가 헝겊필통에 지퍼를 닫다 말고 동작을 멈추었다. 영어 선생은 창밖에 시선을 둔 채 우리에게 물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날짜로 계산하면 모두 며칠일 것 같아요?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일수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겠냐는 것이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그리 물어놓고 선생은 알파벳의 왕국을 헤매던 아이들의 뇌가 숫자의 왕국으로 미쳐 넘어오기도 전에 먼저 대답했다. 80년에 365일을 곱하면 답은 29,200일이 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인간은 한평생이라는 게 그래봐야 고작 3만일도 못 된다고. 고작이라니. 나는 선생이 택한 부사에 동의할 수 없었다. 무려 3만일이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교과서의 여백을 이용하여 곱셈을 해보았다. 17 곱하기 365는 6,205. 에게게 내가 이제껏 살아온 17회는 결국 6,000일 남짓한 시간이었다. 29,200 빼기 6,205는 22,995. 이는 곧 앞으로 남은 삶이 약 23,000일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의 무려 4배 정도를 더 살아야 함을 뜻했다. 그런데 고작이라니. 선생은 교과서의 한 귀퉁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새벽에 혼자 깨어있는 사람처럼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나는 조금 있으면 태어난 지 만일이 되어 만일쯤 살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를 이해한다는 게 애초에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말을 마친 선생은 교과서의 책장을 넘겼다. 아이들 중 누구도 그녀를 따라 교과서를 넘기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눈이 쉬지 않고 내렸다. 그녀는 27살, 나는 17살. 그녀와 나 사이에는 고작과 무려 사이에는 꼭 10년의 세월이 놓여 있었다. 이윽고 선생은 중단했던 수업을 다시 시작했다. 아이들은 다시 산만해지고 교실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어차피 10년 후에는 기억도 못할 29,200일 중에 어느 하루.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졌다. 바람이 불었다. 검은색 비닐봉지가 홀로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었다. 그것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정류장에 나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렇다.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불현듯 의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학교에 왜 가지? 가서 뭐하지? 나는 모범생은 아니지만 문제아도 아니다. 이전에는 무단결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학교가 좋아서 꼬박꼬박 출석을 한 건 물론 아니고 그냥 남들이 다 학교에 가니까 나도 따라서 다녔던 것이다. 내 인생은 늘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 흘러왔으니까. 그래야 튀지 않고 욕먹지 않고 외톨이가 되지도 않으니까. 남들 하는 대로 그것이 나의 신조였다. 그런데 이제는 남들 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대학에 가지 않을 예정이고 오늘은 올해 첫 번째 대인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니까. 아직 내 이름도 못 외웠을 게 뻔한 담임도, 내게 결코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는 짝도, 내가 저랑 같은 반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반장도, 그 밖의 아이들도 모두 내가 하루쯤 결석했다고 아쉬워하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지금 마땅히 갈 곳도 없다는 것. 교복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닿은 교통카드가 차가웠다. 오른쪽 발끝을 세워 신발 앞코로 보도블록을 문질렀다. 평일 아침에 학교에 안 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어쩐지 아주 길고도 깊은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문득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떠올랐다.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맨 먼저 무엇이 하고 싶을까? 글쎄, 양치질? 나는 양볼에 바람을 집어넣었다가 푸 소리를 내며 뺐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양치질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패스. 그렇다면 좀 더 걷지 않을까? 10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구경도 하고 100년간이나 쓰지 않은 다리 근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볼 겸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에 시내는 적적했다. 카페도 술집도 노래방도 간밤에 영화를 잊은 듯 맨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불 꺼진 간판들을 따라 걸었다. 문을 연 가게보다 열지 않은 가게가 더 많은 거리는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할아버지의 입속처럼 삭막하기만 했다. 조금 추웠다. 다리도 아팠다. 마침 버거킹이 눈에 띄었다. 나는 매장 2층의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입을 헹궜다. 3층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의 플라타너스 우듬지가 눈을 찔렀다. 하늘빛이 우중충했다. 시선을 내려뜨리자 내 종아리 밑에서 우중충한 갈색 교복을 입은 남자애가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옳거니 지각을 면하려면 뛰어야 할 시간이다. 우중충한 회색 점퍼 속에 넥타이를 맨 아저씨들과 우중충한 남색 코트 아래 레깅스를 신은 아가씨들이 출근하는 것도 보였다. 모든 것이 우중충했다. 저 남자애는 곧 학교에 도착할 것이다. 곧 졸업을 할 것이고 저 아저씨들처럼 넥타이를 메고 출근할 것이다. 시간이 더 흐르면 레깅스를 신은 아가씨들 중 한 명과 결혼하겠지. 두 남녀는 아파트 대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낮밤 없이 일할 것이다. 주말에는 주중에 밀린 잠을 자기 바쁠 것이고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아마 나이가 쉰쯤 됐으리라. 그때쯤이면 둘 중 하나는 암에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 당뇨나 허리디스크, 우울증도 피해갈 수 없겠지. 아, 정말이지 너무나 우중충한 미래였다. 나는 회사에 다니고 싶지는 않다. 장사를 하고 싶지도 않다. 공부에 흥미가 있거나 운동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쪽으로 빠질 리도 없다. 그렇다고 비구니가 되거나 마도로스가 될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떡하지? 왜 사람은 꼭 뭔가가 되어야만 할까? 세상은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한다. 하다못해 우리 반의 학급 목표만 해도 그랬다. Girls be ambitious. 왜 다들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가? 나는 야망 따위엔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뿐 아니다. 학급 목표가 끼워져 있는 액자 밑에는 인력이 걸려 있었다. 날짜를 거꾸로 헤아리는 인력이었다. 240, 239, 238. 그것은 수능시험 날짜까지의 카운트다운이었다. 반 아이들의 숨통을 시시각각 옥죄는 그 숫자 노름은 고로 대학에 가지 않을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유였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책가방을 열었다. 선생님이 추천해준 책을 꺼냈다. 프랑스 시인 랭보의 시집. 이미 50번은 읽었을 것이다. 17살 무렵 누구도 진지하지 않네. 어느 날 저녁 맥주와 레모네이드 따위 팽개치고
반짝이는 불빛 아래 떠들썩한 카페도, 푸른 보리수 아래 산책로를 건네. 고개를 들었다. 하늘빛이 여전히 우중충했다. 17살 무렵에 나는 어떠했던가? 진지했던가? 진지하지 않았던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50번째 떠올려보는 건데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할 만한 일이 없어서일 것이다. 학교에 다녔겠지. 야자 시간엔 아르바이트를 했겠지.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할아버지는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고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내역이 인쇄돼 있었을 테고 나는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었겠지. 그래, 지금과 다를 것이 없었으리라. 책장을 넘겼다. 내가 지옥에 있다고 믿으니 고로 나는 지옥에 있다. 이게 교리문답을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내 세례의 노예이다. 부모여, 당신 때문에 나는 불행했고 당신도 불행해졌다. 불쌍한 죄 없는 자여, 지옥은 이 교도를 공격할 수 없다. 이게 인생인 것을. 50번을 읽었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영어 선생은 실한 반드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해되지 않아도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었다. 선생의 이야기 또한 선뜻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최소한 전달은 되었다. 이해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다행히 문예부 선생의 말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 넌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문예부 선생은 내게 말했다. 다른 부원들이 모두 듣고 있는 데서 그랬다. 나는 씨앗이라도 심고 싶을 만큼 땅구멍이 크고 깊고 많은 외모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그의 민머리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에 분해서 눈물이 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준 오빠를 만나러 간 것은 젖은 얼굴로 빈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였다. 오빠는 골목 어귀에서 서성이던 내 앞에 어김없이 짜잔하고 나타났다. 그리고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왜 우는지 안 물어보느냐고 묻자 오빠는 여자가 울 때는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고 했다. 나는 단박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말도 참 멋있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날 오빠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것을 저장할 휴대폰이 내겐 없었지만 저장할 필요도 없었다. 듣는 순간 곧바로 외워버렸기 때문이다. 문예부 선생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나는 부서 활동에 열심이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남의 눈길을 끌만한 아이였다면 당장 학교에 소문이 퍼졌으리라.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등 부모 중 하나가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부풀려져서 그렇지만 가십의 주인공이 되기에 나는 발바닥에 튀는 만큼도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고 그래서 선생의 말은 부원들 머릿속에서 유야무야 잊히고 말았다. 처음에는 문예부가 내 적성에 맞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 다른 부서는 돈이 들거나 부원끼리 협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문예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택했을 뿐이다. 그런데 막상 가입을 하고 보니 장문이라는 것이 의외로 흥미로웠다. 나는 쓰고 또 썼다. 100일장에 나가서 입상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원고지 100매 분량의 긴 글을 완성해 본 것은 전학년 문예부원을 통틀어 나 하나뿐이었다. 대학의 문학 특기생 전형으로 응시하려는 부원들은 수상 실적을 쌓기 위해 노예한 사냥꾼처럼 총 대신 펜을 장전하고 공모전과 100일장을 휩쓸고 다녔다. 그들은 문예부 활동에 열심인데도 100일장에서 상 한 번 타지 못한 나를 드러내놓고 무시했다. 내가 글도 못 쓰는 주제에 문학소녀처럼 보이려고 외국 시집을 읽는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문예부 선생은 또 말했다. 넌 사상이 위험해. 불결하다 이 말이야. 그는 내 글이 항상 인류멸망이나 천재지변, 전쟁, 지구의 종말로 끝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선생님 마음에 들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 감수성 예민한 10대 소녀라고요. 불결하다니요. 사상이 위험하다니요. 선생님 말씀이 제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나는 속으로만 대꾸했다. 내가 그를 이길 방법은 없었다. 당신은 나보다 빨리 죽을 거야. 나보다 늙었으니까. 속으로 그의 죽음을 앞당겨 상상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다. 영어 선생에게 내 글을 보여준 것은 그 얼마 후의 일이었다. 그녀는 발상이 신선하고 재미있다고 했다. 내 글을 칭찬해준 최초의 독자인 영어 선생을 나는 그날 이후 마음속 깊이 따르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문학책들을 빌려주었고 나는 그것들을 읽었다. 주로 영미권 작가들의 책이었으나 그녀는 정작 내 영어 성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다 읽은 책을 돌려주면서 선생에게 첫사랑이 왜 그녀를 떠나갔는지 정말 모르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내게 왜 글을 쓰느냐고 물었다. 나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대답할 수 있다. 영어 선생이 나를 떠나간 후에, 학교를 그만둔 후에 나는 깨달았다. 글을 쓰다 보면 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내 곁을 떠나간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영어 선생만의 일이 아니었다. 나에게서도 다들 떠나갔다. 떠나지 않은 것은 할아버지뿐이었다. 한 번 떠나간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도, 사물도, 시간도. 심지어 돌고 도는 돈도 그랬다. 시험 삼아 종이돈에 표시를 해본 적이 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 각각의 뒷면 한기퉁이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를 조그맣게 그려넣었던 것이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 열흘이 더 지나도록 그것들은 단 한 장도 내 수중에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은 거기 그려넣은 기호가 어떤 것이었는지도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나 사는 동안 누군가를 떠나보내기 마련이라면 할아버지는 누구를 떠나보냈을까? 아빠? 할아버지는 내 앞에서 아빠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 딱 한 번 지나가듯이 입에 담은 적은 있지만 그것도 말을 하다 말았다. 중학생 시절 내가 명동 대형 쇼핑몰에서 귀걸이를 훔치다가 걸렸을 때였다. 쇼핑몰 지하의 직원 사무실에 나처럼 절도하다 들킨 애들과 함께 붙들려 있는데 지게는 어디다 뒀는지 지게 짝대기만 들고 그곳으로 뛰어들어온 할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탄식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네 애비도. 거기서 말을 멈추더니 벼랑간 지게 짝대기로 내 등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67대쯤 맞았을까? 전화로 보호자가 당장 달려오지 않으면 나를 경찰에 절도범으로 넘기겠다고 할아버지를 울려대던 직원은 우리더러 그냥 가라고 했다. 아마 짝대기를 쥔 할아버지의 오른손에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것을 보고 그랬을 것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아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 너 아까 그거 귀걸이 얼마짜리냐? 할아버지는 내 말에는 대꾸도 않고 엉뚱한 것을 되물었다. 나는 비싼 거였다고 말하면 그가 더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1,000원짜리. 아이고, 그럼 그깟 1,000원 때문에 도둑년이 된 것이냐? 할아버지는 더없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10,000원짜리라고 할 걸 그랬다고 나는 집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후회했다. 그날 할아버지가 네 애비도 다음에 하려다 만 말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다만 아빠가 혹시 희대의 대도였던 것은 아닐까? 단순히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의 비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가 어디에 있든 현재 내 곁에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때는 아마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도 단 하나의 추억으로만 뒷받침되었다. 언제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는 모르나 어린 내가 아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그의 등을 꼭 껴안고 오랫동안 달리던 장면. 나는 그의 점퍼 자락에서 풍겨오던 담배 냄새까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 내가 이렇듯 10년 후에도 그 순간을 기억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나는 조금 더 행복했을까? 아빠의 등을 조금 더 세게 껴안았을까? 누구나 떠나고 누구나 떠나보낸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떠나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영어 선생처럼 만일을 살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2만일? 3만일? 시집을 덮었다. 책갈피에서 무엇인가 발밑으로 떨어졌다. 줍고 보니 겨울방학 때 쓰다 남은 식권 묶음이었다. 모두 4장. 합하면 10,000원이었다. 액면가가 무색하게 실상 그것들은 1,000원짜리 햄버거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았다. 문득 배가 고팠다. 나는 시집을 책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이었다. 평일 대낮에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다. 그는 나이 70에도 정말 싫은 것이 혼자서 밥 먹는 일이라고 했다. 그와 함께 점심을 먹고 싶었다. 요즘은 일거리가 거의 없다고 했으니 밥 먹을 시간이야 충분히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가 태어나기 전부터 날마다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를 졌다. 우리 동네에서 아랫동네로 내려가는 길만큼이나 비좁고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시장 골목들을 헤집고 다녔다. 40년 지게질의 그의 육신은 세월보다 빨리 늙었다. 손가락은 어딘가로 달아나고 무릎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어깨는 굽었으며 허리는 뒤틀렸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신음하곤 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도 이를 악물 뿐 설명하지 못했다. 하기야 고통은 말 이전에 있는 것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보았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누군가의 10년 후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어째서 과거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울까? 미래에는 상처가 없기 때문일까? 분명한 것은 할아버지도 지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그도 내 나이 때에는 뭔가 다른 꿈을 품었을 것이다. 당신의 육체처럼 젊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꿈을. 그러나 별 수 없었으리라. 잘못한 것이 없어도 꿈은 떠나가고 젊음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가난은 자꾸만 새끼를 치고 자식은 자꾸만 사고를 치고 눈에 익은 거리가 나타났다. 그릇도매 상가와 공예품 상가, 수입 명품 상가 건물들은 옛날 그대로였다. 중학교 때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이다. 아마 그때도 내가 뭔가 훔치다가 걸려서 할아버지가 보호자로 나를 찾으러 와야 했던 날이었을 것이다. 뭘 훔쳤더라? 인기가요 테이프였나? 머리핀이었나? 아니면 초콜릿바였는지도. 무겁지? 안 무겁다. 오래전 그 길을 걷는 내 귓가에 오래전 그날 할아버지와 나누던 대화가 눈발처럼 흩날렸다. 당시만 해도 일거리가 많을 때라 할아버지는 도둑질하다 잡혀온 손녀를 지게보관소 앞 간이의자에 앉혀놓고 저녁까지 지게질을 했다. 금속자재, 포목 두루마리, 사기그릇, 냉동생선,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스티로폼 상자 등등. 별의별 물건들이 지게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집 높이가 높아질수록 옆에 선 나는 점점 더 쩔쩔맸다. 무겁지? 안 무겁다. 한순간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키다 말고 휘청거렸다. 무겁지? 안 무겁대도. 나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할아버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질문을 해보았다. 지게에 어떤 물건 실었을 때가 제일 무거워? 아무것도 안 실은. 한 박자 쉬고 나서 빈지게가 제일로 무겁다. 할아버지는 마저 대답했다. 아무리 무거운 짐들을 지게에 첩첩이 쌓아 올려도 그게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무겁지가 않다는 것이었다. 일이 없는 날 빈지게를 지고 출근했다 퇴근할 때면 오히려 그 무게가 천근만근이라 등허리가 다 내려앉는다나. 나는 어린 마음에도 지게를 함께 나눠주고 싶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 나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지게는 왜 2인용이 없어? 할아버지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게 뭐 그리 우습다고. 옆에 있던 젊은 동료 지게꾼에게도 내 말을 전했다. 그 지게꾼도 웃었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듯한 얼굴로 그 사람은 지게는 원래 혼자 짊어져야 하는 거라고 일렀다. 아마 그 편이 힘의 분배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얘기였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할아버지는 너무 오래 혼자서만 짐을 져왔다. 혼자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 같은 몹쓸 기억들이 그에게는 적지 않을 터이다. 70살이면 그럴 나이였다. 70 곱하기 365는 25,550. 무려 25,000일도 넘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할아버지는 이빨 순서처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사람 팔자라고 했다. 그가 평생 치과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의 팔자도 25,000일 동안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의류상가와 문구상가를 지나쳤다. 제대로 가는 길이었다. 전자제품 상가 앞에서 지게를 준 중년 사내 한 명과 마주쳤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빈지게를 지고 있었다. 이불 도매상을 돌아 아동복 판매점을 거쳐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주차장이 나타났다. 나는 돌아서서 왔던 길을 되짚어갔다. 예전에 몇 번이나 와봤는데도 올 때마다 사방이 낯설었다. 비좁고 더럽고 이리저리 구부러진 골목들을 따라 걸으면서 나는 이 길이 마치 볼품없는 내 인생 같다고 생각했다. 내리막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앉는가 싶었으니. 그럼 반대로 오르막을 갈 때에는 괜찮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험하고 가파르기만 한가 싶어졌던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평지였다. 넓고 평탄하고 일직선으로 쭉 뻗은 큰 길. 길을 따라 앞으로 걷기만 해도 오가는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떠나간 사람들이 어디쯤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는, 운 좋게 그들을 찾아낸다면 짧은 안부라도 건넬 수 있는 그런 길 말이다. 땅만 보고 걸었다.
두 다리가 없는 아저씨가 고무 의족을 끌며 내 쪽으로 기어왔다. 낡은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축복과 구원의 노래가 그보다 한 발 앞서 기어왔다. 나는 땅바닥에 나뒹구는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화려한 전단들을 밟았다. 전당 속 여자들의 벗은 가슴이 추워 보였다. 고개를 쳐들었다. 어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준 오빠는 뭐하고 있을까? 손바닥에 내려앉는 눈송이가 제법 탐스러웠다. 문득 오빠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오빠를 만나러 이곳으로 온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를 어디서 찾는담?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껏 그래온 것처럼 나는 그가 또 어디선가 짜잔 하고 나타나리라 믿었다. 물미역이며 콩이며 고사리 따위를 절판에 올려놓고 앉은 할머니들이 목도리와 모자 사이로 눈만 내놓은 채 나를 쳐다보았다.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다. 헤이 준, 늘 그렇게 오빠를 부르던 피어싱 흑인 남자도, 목덜미에 나비 문신이 있는 내 또래 여자애도, 빨간색 가발을 쓴 엉덩이 큰 백인 아줌마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긴 생각해보니 낮에는 오빠를 만난 적이 없다. 그는 항상 밤에만 돌아다니니까. 모의고사는 여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쯤 3교시를 치르고 있으려나? 나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걸었다. 공중전화는 어디에 있을까? 부지런히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었다. 그러므로 조금 추웠고 배가 고팠고 다리도 아팠다. 100년 만에 깨어난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어쩌면 다시 잠자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는 게 차라리 속 편할 터이므로. 10년 후에는 기억도 못할 29,200일 중의 하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